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이묘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웨레이징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 질환의 증상과 예방 수칙,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웨레이징의 실제 방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에서 협심증의 증상 말씀드릴게요. 협심증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심장은 늘 열심히 뛰면서 우리 몸에 피를 보내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가슴 통증, 즉 흉통이 생깁니다. 이 흉통은 주로 1, 2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는 것처럼, 조이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심증이 중요한 이유는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덜 가는 상태가 협심증이라면 그 좁아진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면 그게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협심증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단계인 심근경색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피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며 괴사가 되는 것이죠. 협심증이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덜 가는 상태라면 심근경색은 혈관이 아예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가슴 통증이에요.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숨이 차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죠. 환자분들은 마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집채만한 바위가 내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통증은 어깨, 발, 턱, 등, 명치로 뻗쳐갈 수도 있어요. 특히 왼쪽 어깨와 이 팔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은 매우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든지 노인, 또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흉통이 없고 오히려 오늘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소화가 잘 안 되네. 오늘따라 좀 피곤하다.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장병인 줄 알고 넘기다가 뒤늦게 심근경색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협심증이 운동할 때 나타나고 또 쉬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심근경색은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강도가 훨씬 심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심근경색은 매우 큰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약 90분 정도 되는데요. 막힌 혈관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야 하는 것이죠. 혈관을 열지 못하면 그 부분의 심장 근육은 괴사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불러야 합니다. 앞에서 심장에 생기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뇌혈관에 생기는 질환인 뇌졸중, 이 증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졸중은 중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혈액 공급이 끊기면 뇌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막혔든 터졌든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 뇌세포는
수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요. 왜냐하면 뇌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비가 온 반대편으로 입이 끌려가 올라가 버리죠. 또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쪽이 마비되게 돼요. 손에나 뇌관이 침범이 되면 비틀거리면서 서 있기도 어렵고요. 물건을 집으려고 해도 손이 제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야가 가려지거나 겹쳐 보이게 되고요. 물건이 흔들려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연화곤란이라고 해서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고요. 잘못 삼키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이 떨어져서 혼수 상태가 되거나 또 지적 능력을 감당하는 그 영역이 손상이 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연구를 보면요. 환자가 뇌졸중 증상을 딱 느끼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는 4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간호사 시절에 보호자 교육을 할 때마다 시간 낭비하는 3가지 실수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집에서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 또 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일반적인 약으로 버티려고 하는 행동, 또 마지막은 작은 병원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FAST라고 하는 표어를 쓰거든요. 병원에 이 FAST라고 써 있는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FAST는 얼굴의 face, 팔의 arm, 말의 speech, 시간의 time의 첫 글자를 딴 것이고요. 동시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face,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이 하고 웃었을 때요. 한쪽 입술이 따라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눈이 잘 감기지 않고 한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이상 신호입니다. 팔은 두 팔을 앞으로 똑같이 뻗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밑으로 떨어집니다. 말은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남이 말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이런 증상이 보이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이 FAST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상황에 바로 앞 글자를 막 생각해내기라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웃, 손, 발, 시선이에요. 이웃에게는 내 손과 내 발과 내 시선을 두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기는 했지만 이웃의 이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 하고 웃어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고 웃어봤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표정이 비뚤어지면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 손, 발, 시선에서 손은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두 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자꾸 떨어지거나 또 걸어보라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면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웃 손발 시선에서 발은 발음이 평소에 비해서 명확하지 않고 어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선은 눈과 시야를 말합니다.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눈동자가 돌아가 버리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겹쳐 보이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주말 아침에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본인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젓가락질을 하는데 자꾸 힘이 빠져서 밥알을 좀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워낙에는 전화 통화로 왔는데 이걸 화상 전화로 돌리고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요. 입꼬리가 양쪽으로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젓가락질을 하다가 힘이 빠졌다고는 했지만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천천히 내려가면 이상이 있는 건데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을 또박또박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 따라해 보실래요? 인천에 있는 본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따라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면 발음이 꼬이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력을요. 고지혈증 진단 받으셨나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신가요? 이런 걸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60대셨고요.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진단받은 기간이 벌써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20년이나 되어 있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요, 그 경추 디스크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고개를 아래로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과거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혈관 센터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한 모금을 입에 머물게 했어요. 지금 제 앞에도 물이 있는데요.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요. 하고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오글오글 거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입 한쪽으로 물이 이렇게 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안면신경 마비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아침에 깬 직후였고 팔에 힘 빠짐 증상이 있었고 또 입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해서 마비의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즉시 119를 부르거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도록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지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안심시켜야 돼요. 이 상황에 당황한다고 해서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 가세요, 지금 빨리해요 막 이렇게 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긴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증상 발생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서요. 필요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 증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도착해서 약물 치료가 가능한 단계였던 거예요. 약물 치료 후에는 한쪽에 팔 빠진 그 한쪽에 재활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했고요. 이후에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말이 어눌하거나 젓가락질에 힘이 빠지고 또 얼굴이 돌아가거나 시선이 이상해지면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웃 손발 시선, 즉 이웃에게 내 손과 내 발과 시선을 두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겠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절대 안 돼요. 사실 흡연이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일할 때 술과 담배가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질환을 돌봤거든요. 간암이라든지 간경화, 폐암, 심근경색 이런 환자를 많이 돌봤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들을 교육하면서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은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걸 못 끊을까? 왜 스스로 병을 키우고 왜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 환자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하지만 끊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혹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커피였어요. 사실 커피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어떻게 마셨냐면요. 하루에 커피 믹스를 한 번에 10개를 타서 먹었어요. 너무 나쁜 습관이죠. 간호사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보면은 아침 근무를 출근해야 되는데 6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할 때 굉장히 큰 텀블러에, 한 800cc 되는 텀블러에 커피 믹스를 10개를 넣어가지고요. 저어요. 그리고 얼음까지 완전히 넣어서 이걸 마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아침이었고 점심이었습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저를 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술, 담배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언가를 끊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커피를 끊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8년을 진짜 자그마치 8년 동안 커피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끊었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다시 먹은 적이 한 10번 이상은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지금은 하루 한두 잔은 다시 마시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환자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절주. 절주를 해야 하는데요. 술을 아예 끊을 수 없다면 사실은 술을 아예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즐거운 자리 있잖아요. 오늘 또 축하해야 되는 기분 좋은 자리들이요. 그런 자리에서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술, 담배를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쁠 때 술은 정말 독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짠 음식, 단 음식들은 좀 줄이고요. 또 특히 단순당 같은 건 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염분 섭취는 좀 줄이시고 그러면 혈압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이제 부담이 좀 덜해지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음식은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건강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막 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좋은 식습관이 아닙니다. 본인의 체질에 맞는 것, 먹어봤을 때 속이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식습관으로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은 약이자 또 예방이라고 할 수 있죠. 땀이 살짝 나는 정도로 최대 운동 능력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걷기,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해요. 그래서 수영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장을 볼 때는 일부러 좀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 내서 해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한다면 더 좋겠죠. 다섯 번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체중이 늘면 혈압과 또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갱년기예요. 완전 갱년기 한복판에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 거 보면은 너무 존경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체중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 그리고 배둘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섯째는 정기 검진을 받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방치하는 사이에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정기 검진을 받아서 이런 질환을 조기에 일찍 발견하고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면 생활 습관을 교정해 보고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요. 마음의 평안이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혈관은 즉시 수축하고 혈압이 치솟게 되거든요. 절주를 하거나 금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느니 제가 소량의 음주는 즐거울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결국은 줄이고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응급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즉시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웃 손발 시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선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게 암과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예방해도 전체 만성질환 사망의 6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암 예방 수칙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한두 개 정도만 추가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결국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암 예방 수칙의 첫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똑같죠? 더욱이 간접 흡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니까요. 암 예방 수칙의 세 번째는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위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태우지 말고 탄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술은 한두 잔이라도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심뇌혈관 질환에서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음주가 또 건강에 좋다는 일부 연구들이 있지만 암에서는 예외가 돼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소량의 음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 예방 차원에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이 부분은 심뇌혈관 질환보다는 더 철저하게 암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운동을 하되 주 5회 이상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셔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섯째는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거죠. 체중이 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까지가 약간 심뇌혈관 질환과 거의 유사하다고 했으면 이 일곱 번째는 예방접종은 좀 다른 부분이겠죠.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자궁경부암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가장 확실한 암 예방 수단이 되거든요. 여덟 번째는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HPV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홉 번째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장에서 화학 물질을 다루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귀찮다고 또는 바쁘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해요.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10번째는 암 조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이 있잖아요. 아유, 근데도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 발견을 했을 때 생존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받으세요. 자, 지금 10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어때요? 암 예방 수칙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 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모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내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면 만성 질환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암의 상당수는 예방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암 발생의 30에서 50%가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적인 조치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단순히 운명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을 바꾼다고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나이가 먹을수록 불행해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막 만성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너무 불편하다, 아프고 또 외로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의 참전 용사들을 2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이분들의 행복 지수는 65세까지 쭉 높아져서 65세 때 정점을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5세까지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75세라는 나이는 언뜻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과도 좀 일치하는 것 같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제가 평균적으로 75세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또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40대 후반을 지나고 있어요. 이 시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한참 책임을 맡고 일해야 할 때고요. 또 아이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공부도 챙겨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갱년기입니다. 저 갱년기예요. 이것까지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쉴 틈이 없이 바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기대가 크지만 그만큼 부담도 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좌절과 스트레스가 함께 따라오고 있어요. 어쩌면 저의 이 갱년기와 사춘기 사이, 아이들의 사춘기 사이에서 제 남편이 가장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욕심이 줄고 기대가 낮아지면 만족과 감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행복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노년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연구에서는 관계와 건강관리가 행복 곡선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즉,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의 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듦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입니다. 40대인 저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나이 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 건강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만성질환을 진단을 받더라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것은 스트레스 관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앞서서 스트레스가 건강을 얼마나 크게 해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바른 자세가 곧 건강하게 사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건강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잘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평생에 걸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평생에 걸친 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 배움은 뇌를 젊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또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해요. 가능하다고 하면 안정된 부부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 여부는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계속 일하는 겁니다.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은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자원봉사라든지 사회활동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나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것이죠. 다섯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47세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이웃은 가족, 친구, 이웃, 직장에서의 또 동료, 또 종교의 공동체, 또 이런 다양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듣는 거 있잖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 대처하는 힘, 또 배우려는 자세, 안정적인 인간관계, 또 의미 있는 일, 그리고 풍성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웰에이징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것. 다시 말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웰에이징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과 증상,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을 어떻게 조기에 인지하고 대처하는지도 살펴보았잖아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들었습니다. 예방수칙에서는 금연, 절주, 식습관, 운동, 적정 체중 유지, 또 정기적인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심내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암의 공통적인 원칙임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또 암에서는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성생활 관리,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금지, 또 조기 검진까지 포함해서 삶의 전반에서 건강 습관이 중요한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행복 지수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웰에이징은 불가능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강의의 핵심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10년을 병상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보내느냐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고 나가심과 동시에 담배 한 개피를 덜 피우시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이라도 올라가시거나 된장찌개를 조금 더 싱겁게 끓이신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수명을 늘리고 웰에이징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단 모든 것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떠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병원에서 15년 차로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교육이 과연 대상자의 기억에 남을까? 또 기억에 남았다면 그것을 실천에 과연 옮길까? 이것은 늘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다가 치과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여러분도 건강검진 해보셨겠지만 건강검진 속에 있는 치과검진은 그야말로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때가 많아요. 저는 치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왼쪽 위쪽의 어금니랑 이 치아랑 왼쪽 위쪽의 어금니 잇몸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리기도 하고 음식물이 그곳에 자주 끼곤 했죠. 근데 그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오른손잡이시죠? 칫솔질 하실 때 왼쪽 어금니부터 이렇게 닦으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맞아요 이랬더니 제 치아를 보시고는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힘을 줘서 땄기 때문에 그쪽 잇몸이 주저앉은 겁니다. 이제는 치석이 생기기 시작하는 앞니부터 살살살살 닦으시고요. 어금니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으세요. 치아 안쪽은 지금처럼 힘을 주셔서 크게 닦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치과 검진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살짝 누워있고 이분이 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눈을 그분이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칫솔질 할 때마다 저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아침, 점심, 저녁에 양치질을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도 저는 몰라요. 그리고 얼굴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눈빛과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속에 콕 남아서 지금도 왼쪽 어금니부터 이렇게 세게 닦으려고 하다가도 치약을 칫솔에 딱딱딱 짜고 거울을 보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맞다. 앞니부터 신경 써서 닦아야지 하고 앞니부터 신경 써서 닦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닦는 것. 특히 어금니는 부드럽게 닦는 거를 실천했더니 무너졌던 잇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요즘에는 시리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임팩트 있는 교육이 이렇게 강력하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떠올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강의 중에 제가 알려드린 심장 운동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손을 가볍게 벌리고 고개를 젖혀보세요. 합장이나 기도하는 포즈를 했다가 뒤로 돌린 다음에 고개를 젖혀보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오래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시다면 다리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또 반대쪽도 또 쭉 당겨보세요. 그리고 요것은 좀 앉아서 하기는 어렵지만 누워가지고요. 양손과 팔다리를 이렇게 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어때요? 이제 대중교통에 앉아 있을 때, 또 TV를 볼 때, 또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제가 생각나실까요? 이묘남 꼭 생각해 주세요. 그 순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기억이 되고 또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